영국 동부 에식스의 한적한 마을. 붉은 벽돌로 지은 거대한 목사관은 오랫동안 영국에서 가장 유령이 들끓는 집이라 불렸습니다. 밤마다 울린다는 종, 벽에 스스로 새겨지는 글씨, 창문을 가만히 응시하는 수녀의 그림자. 그러나 그 집은 1939년 한밤중에 화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길에 남은 재와 소문들 사이에서 보를리 목사관, 그 진실의 얼굴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집의 이름은 보를리 렉토리. 1862년 헨리 도슨 앨리스 불 목사가 가족을 위해 지은 고딕 양식의 커다란 목사관이었습니다. 23개의 방을 갖춘 이 거대한 건물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인상적인 규모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집을 정식 명칭보다 다른 이름으로 더 잘 기억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령스러운 집. 이 별명은 심령 연구가 해리 프라이스가 대중 앞에 단번에 각인시켰습니다. 프라이스는 당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심령 연구가였습니다. 그는 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초자연 현상을 연구한다고 주장했고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연구를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보를리 목사관은 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죠. 보를리에서는 집이 지어질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속상해졌습니다. 목사관을 지은 헨리불 목사 자신부터가 초자연적 현상을 목격했다고 주장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발걸음, 스스로 울리는 종, 밤길을 가르는 마차의 그림자. 정원 어귀에는 벽 속에 갇혀 죽은 수녀의 유령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까지 붙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3세기경 이곳에 있었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한 수녀가 승려와 사랑에 빠져 도망치려 했다가 발각되어 벽 속에 산채로 묻혔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중세 수도원과 금지된 연애, 생매장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이 수녀 전설은 역사 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후대 연구에 따르면 아예 근거 없는 낭만화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 시대 보를리에 수도원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도 찾기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당시 빅토리아 시대는 심령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역설적으로 신비주의에 대한 갈증도 커졌고 고딕 소설의 인기와 함께 유령 이야기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전설이 전국구로 폭발한 건 1929년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라이오넬 앨로이시어스 포이스터 목사. 아니 잠시만요. 실제로는 가이 에릭 스미스 목사가 먼저 입주했습니다. 스미스 부부는 이 집에서 정체불명의 발소리와 유리창 깨짐, 밤마차의 그림자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미스 부부는 처음엔 이런 현상들을 그냥 넘겨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기이한 일들에 결국 데일리 미러 신문에 연락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조사해볼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미러는 이 이야기에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독자들의 눈길을 끌만한 자극적인 소재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곧장 기자와 함께 해리 프라이스를 현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프라이스가 도착한 직후부터 유령 현상이 그를 따라 요란스럽게 나타났다는 보도가 연속으로 실렸죠. 이때부터 보를리 목사관은 명실상부 전국의 유령 하우스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프라이스의 등장과 함께 무언가가 달라진 걸까요? 1930년 라이오넬 포이스터 목사와 아내 마리안이 입주하면서 사건은 가장 드라마틱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포이스터 목사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이었고 처음엔 이런 소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도 기이한 현상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종이 울리고 돌멩이와 병이 날아다니고 창문이 산산이 부서졌다는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마리안 포이스터 부인은 이런 현상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죠.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벽에 낙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리안 제발 도와. 여기 빛과 미사를. 제발 도와줘. 삐뚤빼뚤 마리안의 이름을 부르던 그 글씨는 사진으로도 남아 오늘까지 회자됩니다. 필체 분석 결과 여러 명이 쓴 것처럼 보였고 때로는 거울에 쓰인 것처럼 뒤바뀌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커졌습니다. 현장을 본 몇몇 연구자들은 이 중 상당수는 마리안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판단했거든요. 특히 글씨들이 마리안이 접근할 수 있는 높이에서만 나타났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의문시되었습니다. 훗날 마리안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집에 머물던 하숙인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일부 사건에 초자연의 가면을 씌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전부가 조작은 아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진실은 절묘하게 애매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1935년 포이스터 가족이 떠난 뒤 집은 점점 폐가처럼 비어갔습니다. 새로운 목사가 부임하지 않았고 교회 당국도 이 문제 많은 건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그리고 1937년 해리 프라이스가 극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아예 1년 계약으로 집을 통째 임대한 것이었죠. 그는 더 타임스에 관측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보를리 목사관에서 초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측할 자원자를 구합니다. 용기 있고 객관적인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군인, 의사, 공학자,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 최종적으로 프라이스는 48명의 공식 관측자를 선발해 교대로 머물게 했습니다. 프라이스가 도입한 조사 방법은 당시로서는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야간 기록지 작성, 물체 봉인과 위치 표시, 벽면 24시간 감시, 온도와 습도 측정, 사진 촬영. 그리고 논란이 되는 탁자놀이와 플랑셋 자동 필기까지 가능한 모든 실험이 이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시기 프라이스 팀은 수녀의 영혼과 접촉했다는 자동 필기 내용을 공개합니다. 메시지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은 마리 레어였고 그녀는 1667년에 이곳에서 불에 타 죽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언이었습니다. 이 집은 불에 탈 것이고 그 밤 어딘가에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될 것이다. 하지만 48명의 관측자들 중 상당수는 회의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현상들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 가능했고 일부는 명백히 조작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특히 프라이스가 없을 때는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2월 27일 자정 무렵 새 주인 윌리엄 그렉슨 선장은 이 낡은 집을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으로 이사 중이었습니다. 그는 보를리 목사관의 명성을 활용해 관광객들을 유치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서재에서 등유 램프가 넘어지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건조하고 오래된 목재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횃불이 되었고 경직된 폭도와 계단을 따라 불길이 번져갔습니다.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목사관은 하룻밤 사이 검은 잿더미로 변했죠. 77년간 서 있던 거대한 건물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기이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2층 창문에 수녀가 서 있었다는 것이었죠. 여러 목격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건물 2층 창문에서 수녀복을 입은 여인의 실루엣을 보았다고 말이에요. 초기 보도는 사고를 이야기했지만 이후 보험 조사에서는 방화 정황을 의심했습니다. 그렉슨 선장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고 화재 보험료도 상당했거든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었든 그날 이후 보를리 목사관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의 무대만 남았죠. 프라이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43년 그는 폐허가 된 지하실을 발굴합니다. 수녀 전설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실제로 젊은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뼈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라이스는 이것이 바로 전설 속 수녀의 유해라고 확신했고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뼈가 사람의 것인지조차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 자연사 박물관의 전문가들은 이 뼈들을 검사한 후 사람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돼지 뼈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죠. 연대 측정 결과도 애매했습니다. 중세가 아닌 훨씬 최근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거든요. 수녀의 유해라는 안타까운 기대는 영원히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1948년 프라이스가 세상을 떠나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비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행했던 기자 찰스 서턴은 폭탄 같은 폭로를 합니다. 프라이스가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돌을 숨겨 던졌다는 것이었죠. 서턴은 프라이스가 현장에서 직접 돌을 던지고 소음을 내며 유령 현상을 조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심령학회의 딩얼 골드니 홀 새 연구자는 이 사건을 장기간 검토해 보를리 리포트를 발표합니다. 이들은 체계적이고 냉정한 분석을 통해 보를리의 모든 현상을 하나씩 해부했습니다. 쥐와 다른 동물들의 움직임, 오래된 건물의 구조적 소음, 착시와 과장, 그리고 일부 의도적 조작.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분석할수록 유령의 증거는 사라진다. 이 보고서는 오늘날까지도 보를리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지금 그 자리는 이미 허물어졌고 평범한 주택가가 들어서 있습니다. 작은 안내 표지판만이 과거를 증언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밤 폐허를 스치던 바람 소리에서 나는 분명 발걸음을 들었다고. 그 말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억함시다. 사람의 귀는 때로 침묵에서 이야기를 꺼내고 사람의 눈은 어둠에서 얼굴을 찾아냅니다. 보를리 목사관의 유령은 어쩌면 불타 사라진 집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